자,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율 내용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우리가 표준세율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적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가 중과세율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중과라는 것은 주택의 중과, 그 다음에 이제 과밀억제권역의 중과,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의 중과, 대도시 내 우리가 중과 네 가지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택에 대한 중과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과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취득을 규제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먼저 주택의 경우에는 바로 다주택자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규제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입법 취지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요 주택의 중과 조항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취득세율이 이제 중과 조항들이 생기면서 요 주택 중과 규정이 이제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얘는 크게 둘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지역을 나눠서 조정 대상 지역이냐. 첫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를 나눕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수를 늘렸을 때 하고, 두 번째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수를 늘렸을 때,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수를 늘렸다. 그럼 여기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집을 하나 더 구매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분이 처음에 요 집을 샀을 때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표준세율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6억 원까지는 여러분들 몇 프로 했었죠? 그렇습니다. 1%. 그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9억을 초과하게 되면 3%의 세율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집을 하나 더 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규제가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몇 프로가 중과가 되는 거냐면요. 8%가 중과됩니다. 8%. 그러면 이때 이 8%를 우리가 배수로 표현해 보면 얘는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중과 기준세를 2%. 자, 2%를 중과 기준율이라고 그래요. 2%에 대해서 두 배를 우리가 중과합니다. 두 배. 그러면은 2%의 두 배면은 얘는 이제 4%가 되는 거죠. 4%. 그 다음에 요때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이때는 1에서 3%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4%가 돼요. 그냥 4%. 이때는 그냥 4%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4%하고 요 4%를 더해주면 몇 프로 될까요? 8%가 되겠죠. 그래서 요 2%의 두 배가 중과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또 집을 하나 얻는 거예요. 또 집을 하나 얻어요. 또 집을 하나 얻는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12% 중과됩니다. 12%. 12%. 그럼 12%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의 뜻은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중과기준율 2%의 4배. 4배가 중과됩니다. 4배. 그러면 2%의 4배가 되면은 여기는 8%가 되는 거고 여기는 4%가 되는 거니까 4%의 8%면 12% 되겠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집이 두 채가 됐을 때부터 중과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채가 됐을 때는 우리가 12% 중과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그러면 비조정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비조정 지역. 자, 비조정 지역은 집이 이제 하나가 딱 있다 이거야. 집이 하나 딱 있으면은 요거는 1에서 3%가 되는데, 집을 또 하나 이제 구매합니다. 집을 하나 또 우리가 취득을 해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과가 되느냐? 중과가 되질 않아요. 얘도 그냥 1에서 3%가 됩니다. 그러면 집이 두 채가 있는 상황에서 집을 또 하나 이제 구입하는 거죠. 집을 또 하나 구입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중과가 돼요. 그러면 얘는 중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조정지역은 2주택이 됐을 때 8%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8%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8%의 뉘앙스는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2%의 두 배만큼을 중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이 하나가 더 있으면
집이 하나 더 있으면은 얘는 12%가 중과됩니다. 12%. 그래서 표준세율 플러스 2%의 4배가 중과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조정 대상 지역과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다시 말씀드리면 집이 두 채가 됐을 때부터 중과가 되는 거고, 비조정 지역은 집이 세 채가 됐을 때부터 중과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이 두 채, 비조정 대상 지역의 중과,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택수를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택수를 이렇게 무한정 늘려서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고민했겠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요즘은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 선생님이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유튜브 선생님한테 요즘 많이 물어보는 거야. 유튜브에 뭐 워낙 많은 컨텐츠들이 있으니까요. 물어봤더니 그러면 법인을 만들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1인 주택 법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야, 그러면 이거 법인을 우리가 해서 하면 이거 문제가 아, 중간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후죽순 1인 법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어떻게 될까? 법인 명의로 집을 구입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럼 법인 명의로 집을 사면 중과가 되느냐? 예, 요거는 무조건 중과됩니다. 중과를 피할 줄 알았는데 이거를 이제 과세관청이 알게 된 거죠. 이거 봐라. 개인으로 주택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1인 법인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 피해? 딱 걸렸어 아주. 여기는 무조건 12% 중과야. 무조건 12% 중과. 그러면 12% 중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준세율 플러스 2%의 4배 12% 중과된다. 이런 이해 되겠죠, 해석이.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법인 명의로 이제 됐을 때는 이렇게 중과가 됩니다. 법인 명의로 됐을 때는. 야, 그럼 큰일 났다. 이제 법인도 이제 안 먹히는 거야. 법인도 안 먹혀요. 그럼 법인도 안 먹히면 이제 어떻게 할까? 야, 이걸 그러면 차라리 징여를 하자. 예. 징여를 합니다. 징여. 차라리 징여하자. 징여. 그러면 징여를 통해서 주택수를 분산시키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 징여를 통해서 주택수를 분산시키자. 그러면 요것도 세대원, 독립된 세대원에 징여주면 주택수가 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또 이제 과세관청이 받겠지. 야,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뭐 법인을 만들어 징여를 내. 딱 걸렸어. 아주. 여기도 12%. 대신 징여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요 한 채를 증여했을 때는 규제를 합니다. 대신 요 집값은 지하철 고시가로 3억 이상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시가표준이 3억 이상이 되는 그런 집을 증여했을 때는 규제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뭘로 보면 좋을까요? 일종의 실수요자로 보면 되겠죠. 실수요자. 그러면 실수요자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실수요자인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증여했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얘는 몇 프로가 될까요? 예, 얘는 3.5%가 적용이 되겠죠. 3.5%. 네, 이렇게 됩니다. 해석이. 그래서 징여로 인한 경우, 그 다음에가 법인이 됐을 때는 중과를 하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해석이. 그러면 그 140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법인의 주택 등의 취득은 중과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로 1번에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이에요. 밑줄 해당 중과세율. 그래서 기억에 법인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1세대 2주택. 그 1세대 2주택이 바로 이제 바로 요정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두 채 됐을 때, 비조정 지역은 세 채가 됐을 때 8% 중과된다. 표준세율 플러스 2%의 2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예 율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어떤 중과 조항을 만들게 되면 일종의 선의의 피해자적 개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서 집을 또 하나 얻게 되는 거죠. 집을 또 하나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를 가면서 집을 또 하나 얻게 된다. 그럼 여기가 신주택이 되는 거고 여기가 종전주택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신주택을 우리가 얻어놓고 저걸 매물로 내놔요. 이거를 매물로 내놓습니다. 매물로 내놔요. 그럼 이걸 매물로 내놓으면은 이사갈 목적으로 매물로 내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이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되는 거다. 그러한 경우에도 중과를 할 것인가? 그러한 경우에도 중과할 것인가? 이건 아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이주택이 됐을 때는 요 신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지 말자. 이런 논리예요. 이건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은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니은에 가로 문장에 보시면 자 밑줄 칠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이주택은 제외. 그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단순히 집이 두 채가 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집을 팔았을 때 요걸 말합니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우리가 1년 이내 매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정지역이 아니었을 때는 이제 3년 이내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 보시면 디귿의 맨 밑에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가 있고 조정 대상 지역 외가 있죠.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두 채가 됐을 때는 8% 증가되고 조정 지역이 아니었을 때는 그렇죠. 조정 지역이 아니었을 때는 1에서 3%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이 세 채, 조정 지역이 집이 세 채가 됐을 때는 우리가 12% 증가가 되는 거고 비조정 지역은 8%, 그다음에 법인 이름일 때는 12%. 하여튼 이거 별표시 놓으시고요. 오른쪽에 가로 2번 밑줄입니다. 별표시 밑줄. 조정 대상 지역에 몇 억 이상? 3억 이상의 주택을 무상 취득했을 때도 중과한다.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 다주택자가 됐는데 이런 다주택자가 주택 분산 효과를 위해서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했을 때는 이거는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 밑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나오죠. 박스 밑에 보시면 몇 세대 몇 주택의 밑줄 1세대 1주택. 그렇죠?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기준비 소객에 증여했을 때는 중과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3.5%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오시면 142페이지 5번에 주택수 판단의 범위. 자, 그러기 때문에 주택수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주택수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택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신탁. 자, 신탁은 위탁자의 주택수에 빼느냐 가산하냐. 예, 가산한다. 네. 맡겨놓은 거지 어쨌든 내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에다가 신탁을 했다. 신탁을 했어도 얘는 주택수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저기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뭐냐면 얘는 우리가 입주권이 되겠습니다. 입주권. 자, 동그라미 2번. 2번에 입주권. 2번이 입주권이에요. 예, 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3번은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분양권도 주택수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고 분양권도 주택수로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밑줄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 예.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만 쓴다면 우리가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도 주택수 잡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위 말하는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주택만 주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리, 주택과 관련된 권리도 대상이 되고 주거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도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 자, 이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145페이지 보시면은
과밀 억제권역의 증가로 가겠습니다. 과밀 억제권역의 증가. 자, 이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영하면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런 지역을 우리가 과밀 억제권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밀 억제권역은 어딜 말하냐? 어딜 말하냐면요. 일단은 서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다음에 경기 들어갑니다. 경기 들어가요. 서울과 경기.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은 과밀 억제 권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밀 억제 권역.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이런 인구 밀도가 높은 과밀 억제 권역 안에다가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중과를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중과를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개발은 공장, 자, 공장도 됩니다. 공장도 되고, 개발행위는 본점이라든가 아니면 주사무소, 본점이나 주사무소. 네, 요걸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개발하거나 본점 용도로 주사무소 용도로 개발했을 때는 이거 규제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본점 용도나 주사무소 용도로 개발하면 이거 규제를 하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규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의도죠. 그런데 개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개발을 하게 되면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 이거야.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과밀을 초래할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거 문제가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중과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럼 이때 중과는 우리가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2%에 대해서 2배만큼을 중과를 합니다. 2배. 2%의 2배만큼을 중과한다. 그럼 2%의 2배가 되는 거면 얘는 우리가 4% 정도 중과되겠죠. 4%. 예, 4% 정도 중과됩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공장이 이렇게 있어요. 공장이 있다면 공장을 개발합니다. 그럼 공장을 개발한다. 그러면 공사비가 들어가요. 공사비가 들어가고 플러스, 자, 얘는 공사비 곱하기 표준세율. 우리가 공장을 짓는 거니까 요 짓는 경우에는 우리가 2.8% 됩니다. 2.8% 되고 플러스 4%가 더 얹어지는 거예요. 4%가 더 얹어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사비가 100억이 됩니다. 공사비가 100억이 돼요. 그러면 공사비가 100억이 되면은 얘가 2.8%다. 그러면 얘는 2억 8천. 예, 얘는 2억 8천만 원이 됩니다. 2억 8천. 2억 8천이 되는데 만약에 4%를 더 낸다 그러면 4%면 얼마가 되고 4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8%면 2억 8천인데 4% 되면 4억을 더 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4억을 더 내야 되는 거면 얘는 얼마 될까요? 6억 8천이 되겠죠. 6억 8천. 토탈 6억 8천만 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기준에 6억 8천. 네. 어마무시하죠, 사실은. 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 지문이 쉽게 등장이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과밀 억제권역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율을 정할 때는 무조건 2%가 되고요. 그 2%의 2배냐, 4배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일 때는 2배라고 지칭하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사치성 재산일 때는 4배라고 지칭하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거는 뭐냐면, 그러면 과밀 억제권역에, 자, 만약에 여러분이 중개를 하신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의뢰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중개사님, 뭐 중과되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과밀 억제권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사실은 컨설팅이 되는 거거든요. 자, 고민해 봐야죠. 그러면 중과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이제 이런 내용들도 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과가 되지 않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과밀 억제권역이에요. 하지만 과밀 억제권역이랄지라도 공장이 들어오길 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매번 외우시는 거 있잖아요. 용도지역에서 주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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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상업, 공업지역, 그렇죠? 자, 공업지역, 오케이. 공업지역이 공업지역. 공업지역이 들어오는 거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제 종로입니다만, 종로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시청에서 갈아타서 쭉 신도림을 거쳐서 대림을 거쳐서 가면은 그 다음에가 이제 어느 역이 나오냐면 구로 디지털 단지가 나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그러면 그 구로 디지털 단지는 무슨 단지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무슨 단지? 자, 이런 단지를 산업단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산업인력공단 건물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이게 산업단지예요. 이런 기업들을 유치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그 지역의 단지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가산 디지털 단지, 아주 뭐 대규모 단지고, 거기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지산 분양 중개를 하시는 중개사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그런 단지를 산업단지,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것은 규제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지역입니다. 유치지역. 유치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지역. 이런 지역도 중과하지 말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 산업단지, 유치지역 이런 지역은 중과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공장의 규모가 있겠죠. 예. 공장의 규모가 보통 이제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은 규제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500제곱미터 미만, 50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공장은 괜찮은 거냐? 예. 소형 공장은 중과하지 않겠다 이거야. 50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공장은 중과하지 말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우리가 공장을 갖다 이제 이런 소형 공장은 그런데 만약에 이 공장을 지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지으면. 그럼 공장을 지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짓지 않고, 공장을 짓지 않고 그냥 승계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승계 취득. 승계 취득할 때는 우리가 중과하지 않는다. 승계할 때도 중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지역에 들어오거나 규모가 작거나 승계 취득은 중과하지 말자.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럼 맨 처음에 땅을 사고 나서 뭐 한 2년 있다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3년 있다 공장을 지을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후 관리가 5년이야. 사후 관리가. 그러면 사후 관리가 5년이니까 만약에 5년이 지나서 개발을 하게 되면 요거는 중과하지 말자. 그러면 5년 안에 지으면 중과가 되는 거지만 5년 지나서 지으면 이건 중과하지 말자. 그럼 사후 관리가 5년이 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공장 중에서도 굉장히 권장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권장하는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바로 도시형 업종이에요. 도시형 업종. 도시형 업종은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이 바로 도시형 업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장 지역에 들어왔을 때는 규제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권장 지역 규모가 작아서 짓지 않아서 사후 관리 기한이 지나서 도시형 업종이니까. 그러면 도시형 업종이라는 것은 뭐 출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쇄라든가, 출판 인쇄, 뭐 인쇄, 아니면은 뭐 수리, 뭐 금융업,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한 30가지가 다 돼가는데 뭐 그런 업종을 뭐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 금융업을 한번 시험에 물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금융업.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과밀지역이에요. 여기가 과밀지역. 과밀지역에 있는 공장이 있었는데 다른 과밀지역으로 옮깁니다.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과밀지역에 공장이 있다가 다른 과밀지역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생겨요. 그럼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생기면 이거는 규제를 한다 안 한다? 규제를 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규제하지 않겠다.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생긴 거는 규제하지 말자.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생기는 것은 규제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중과되지 않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14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중과세율이 아주 뭐 자세하게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의 중과, 과밀억제권역의 중과, 대도시 중과.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중과는 2배, 사치성 재산의 중과는 4배, 대도시의 중과는 3배에서 마이너스 2% 2배. 요걸 이제 그림을 제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 박스를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사치성 재산을 보기 전에 과밀적을 먼저 설명을 드렸으니까 과밀적 얘기를 먼저 할게요. 151페이지 가보시면은 4번 과밀억제 권역의 중과 있죠. 4번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 자, 이적은 말씀드린 대로 그 박스 라인에 보니까 자, 별 표시되어 있죠. 표준율 플러스 2%의 2배. 동그라미 1번이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번. 그럼 1번은 이제 그 색깔이 보니까 본점 주사무소라고 표현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본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점. 본점. 그러면 본점이라는 건 뭐냐면 본점은 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본점은 영리법인을 말해요. 영리법인을 본점이라고 얘기하고,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 그럼 여기서는 영리 비영리를 가린다 안 가린다? 안 가리겠다는 거야.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이든 가리지 않고 중과를 하겠습니다. 영리든 비영리법이든 가리지 않고 중과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해석이요.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과밀억제권역이 쭉 나옵니다. 쭉 뭐 서울, 인천 뭐 나오는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그 다음 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과밀억제권역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별 표시해 놓으시고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한 거. 대신 보니까 밑줄 도시형 업종,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 어떤 뭐 자동차 수리점이라든가 금융업이라든가 인쇄 등등등. 그러면 우리가 충무로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들 아직도 인쇄 공장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 땅 지분이 뭐 엄청난데 그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시형 공장이 나와 있죠. 핵심 곡곡에. 네. 그다음에 중과된 공장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규모가 바로 500제곱미터 이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되는 우리가 물건이 있다. 중과세되는 물건이 있는데 중과세 물건이다. 중과세 물건. 그 물건은 우리가 공장의 건물, 중과세되는 물건은 공장 건물도 중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토지도 중과를 하고, 그 다음에가 자, 이런 차량이 있어요. 이런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도 중과하고, 그 다음에가 기기장비. 네, 이런 기기장비가 있습니다. 기기장비가 있어요. 이것도 중과합니다. 그래서 건물도 중과를 하고, 토지도 중과하고, 차량도 중과하고, 기장비도 중과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핵심 꼭곡에 153페이지에 핵심 꼭곡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표시. 네.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즉 권장 지역에 들어온다거나 규모가 작거나 개발하지 않고 승계한다거나 5년이 지난다거나 도시형 업종이 됐을 때 이것도 우리가 중과를 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로 5번의 밑줄입니다. 대도시 안의 부동산 취득은 우리가 중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박스 라인에 보시면은 표준 세율의 3배에서 마이너스 2% 2배. 요게 이제 요 규정이죠. 요거. 얘랑 좀 비슷해요. 얘랑 좀 비슷한데 좀 해석을 잘 하셔야겠는데요. 이 대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도시는 서울도 들어가고 경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구도 들어가고 부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모든 지역의 대도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도 지역의 대도시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국의 모든 대도시 중에서 과밀억제권역의 대도시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지역으로 들어오면 중과하느냐? 중과하지 않겠다. 대전이나
대구나 부산은 중과하지 않겠다 이거야. 중과하지 않겠다. 원래는 중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중과를 하게 되면은 지방의 대도시가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그 지방의 대도시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요거는 중과하지 맙시다. 요거는 중과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밀 지역의 대도시만 우리가 중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로 5번에 박스 라인에 표준세를 3배에서 마이너스 2%의 2배를 중과하자. 그러면 박스 라인에 1번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의 부동산 취득은 중과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휴면법인. 휴면법인은 이제 놀고 있는 회사예요. 해산, 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니은에 보시면 메뉴에 니은에 밑줄 중과세 제외 대상입니다. 중과세 제외 대상. 그리고 밑줄 대도시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거기다 써놓으세요. 도시형 업종. 대도시 내 설치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자, 도시형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사회 기반 시설, 뭐 은행업, 전기통신 등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157페이지에 박스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대도시 내 공장에 그 157페이지 가운데입니다. 동그라미 2번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 목적으로 한 부동산 취득입니다. 자, 어쨌든 바로 이 대도시가 됐을 때는 얘하고 차이가 얘는 플러스 중과 기준세를 2%의 2배가 되는데 얘는 3배가 되고 그 다음에 차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이 좀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의구심이 뭐냐면 아니 그럼 교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여기가 만약에 서울이에요. 서울특별시. 그러면 서울에다가 토지를 하나 구입합니다. 서울에다가 토지를 하나 구입을 해요. 그럼 서울에다가 토지를 구입하면 여기는 과밀 억제 권역이 대도시죠. 자, 이랬을 때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대해서 곱하기 3배를 중과하고 중과할 때는 기준율의 2배만큼을 중과하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말 그대로 표준세율의 몇 배? 3배. 3배를 중과하고 마이너스 2%의 2배만큼을 차감해서 중과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은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이렇게 중과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땅을 팔면 끝나는 거야. 이 상태에서 땅을 팔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땅을 팔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개발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개발하자. 뭘로? 동시에 개발을 뭘로? 공장을 짓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면 개발을 하게 되면은 개발했다는 중간을 또 맞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도 이걸 할 거냐? 아니요. 이럴 때는 요 2%의 2배의 중간을 없애버립니다. 안 해줘요. 그냥 표준세율이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을 단순히 취득해서 등기를 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동시에 개발까지 들어가면은 무조건 표준세율의 3배가 중과가 됩니다. 어유, 이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주의를 요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일 때는 표준세율이 무조건 3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요 4번의 세율 적용인데 아마 그렇게 메모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메모 돼 있으면 확인이고요. 메모 안 돼 있으면 메모하세요. 얘는 바로 중과세율 사후관리 네, 이렇게 메모해 주세요. 사후관리. 그러면 항상 사후관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엔 여기가 대도시가 아니었다가 나중에 대도시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맨 처음에 사치성이 아니었다가 사치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치성 재산의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변동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러 조세피를 위해서 중과가 아닌 것처럼 컨디션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중과 컨디션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인허가 받아놓고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자, 그러면 거기 157페이지에 보시면 세율의 적용에 자, 그 사후관리가 토지나 건물을 사고 나서 동그라미 5년입니다.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징합니다. 추징이 뭐예요? 추가하여 징수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밀지역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네, 공장을 짓거나
그 다음에 3번은 별장, 골프장, 사치성 재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그러면 5년 이내에 용도 변경하면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하지만 5년 지나면 중과를 적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않겠다. 자, 추가 납부세. 자, 과세 표준에다가 중과세율 곱해주고 마이너스 기납된 거를 빼주자. 자, 일반 세금을 빼줘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가로 2번 고급주택 별장 등이 있습니다. 자, 밑줄 증축 개축 회수. 자, 사치성 재산 이따 하겠습니다만 사치성 재산이었는데 원래 고급주택이 사치성 재산이죠. 별장. 근데 규모를 늘린 거야. 그럼 늘린 것도 중과를 하겠다는 거죠. 다만 그래서 5년 이내 늘렸을 땐 전체 가액이고 증축 개축일 때는 증축 개축이니까 증가된 것만 중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경우에는 뭐냐면 가로 3번의 경우에는 자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이거는 이거죠. 공장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공장 건물이 있는데 가설자가 있어요. 그럼 가설자가 여기다가 가설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가설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했었죠. 가설자가 있고 소유자가 있다.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설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그렇죠? 네, 가설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저기요. 그래서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가 신증서란 것으로 봐서 중과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보시면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겹쳤을 땐 그 둘 중에 낮은 거다 높은 거다 높은 거. 당연히 과세관청 높은 걸 하겠죠. 그 다음에 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이 바로 요거예요. 동시에 적용이 됐을 때는 우리가 대도시내 중과 규정하고 대도시내 중과 규정하고 과밀억제권역 대도시내하고 과밀억제권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이 됐을 때는 얘는 표준세율에 대해서 곱하기 3배를 우리가 중과를 하겠습니다. 3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 이제 마지막 중과 조항인 사치성 재산, 이 사치성 재산 가지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